정치할 결심 한동훈의 등극컷. 등극컷이요? 뭐 수능입니까? 왜 등극컷이 나옵니까 지금요? 그리고 정치할 결심 거의 이 정도로 간주되시는 발언을 또 했거든요. 자,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근데 거기에는요 본인의 향후의 행로 그리고 다른 분은 총선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관해서 얘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매번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소방서로 들어온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은 여기까지여야죠.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전국을 다니면서 당정의 중심에 서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면은 국정운영 3년 1개월이 그냥 묻히게 되고 한동훈 위원장의 처신은 진중하고도 신중한 그런 어떤 모두가 중요하죠. 자, 그럼 여기서요 패널 네 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질문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일단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이 총선 전날인데 생일이라고 그러네요. 또 이거 또 이거 의미가 톡 되는 거예요. 총선 전날 생일을 맞은 한동훈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살기로 이미 결심을 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단단히 정치할 결심을 했다고 스스로 말을 한 거예요. 총선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저희가 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한동훈이란 인물의 정치 생명이 지속되기 위한 이른바 총선의 등극컷 몇 석이면 될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비례위성정당까지 포함된 국민의힘이 몇 석 정도를 얻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정치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의석수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다 쓰셨으면 올려주세요. 자, 네 분이 동시에 들어주셨는데 일단 빠르게 한 번씩 볼까요? 여선홍전 행정가부터요. 여선홍전 행정가 일단 100석 그리고 박상현 교수님은 120석. 자, 맞은편으로 갑니다. 맞은편으로 가면은요. 최수영 전 의원은 125석 그리고 이민찬 대표는 100석입니다. 그럼 100석이 두 분이고요. 120석 그리고 가장 높은 게 125석이네요. 그러면은 낮은 순서부터 이제 가볼까요? 여선웅 전 행정관이 100석이에요. 자, 100석 정도면은 정치적 생명을 계속 끌고 가고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 100석이 이제 개헌 저지선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는 갑자기 이제 읍소 전략을 하면서 예.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죠. 그리고 예. 뭐 만약에 100석이 무너지면 뭐 이재명 대표 그리고 뭐 조국 대표 스스로 사면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굉장히 읍소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만약에 못 지키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생명은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예. 100석, 뭐 150석 민주당한테 1당만 뺏겨도 원래는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야 되는데 그건 패배로 간주가 되는데 통상 예.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개헌 저지선이라도 못 막으면은 진짜 어렵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00석 정도만 얻으면은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그냥 그만 정계 떠나세요. 뭐 책임지세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겠다. 이 뜻입니까? 그런 말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본인이 100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책임이 있냐 이렇게 말했다가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한번 혼쭐이 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약간 입장을 바꿨죠. 예. 그리고 뭐 어제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이제 뭐 선거 끝나도 계속 정치를 하겠다. 예전에는 무슨 뭐 유학 가느냐 어쨌든 예. 이야기 나왔을 때도 계속 부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한 것을 쭉 이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악의 상황만 아니면 자기는 정치는 계속 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민찬 대표도 올려주세요. 지금 이민찬 대표도 똑같이 100석을 쓰셨는데 이 100석의 기준 어떻게 평가하신 겁니까?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 윤석열 정부 3년 차이는 중간 평가 선거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인 거를 알고도 들어왔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당 내부에서 200석을 자신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목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황상무 전 수석 문제, 예. 이종섭 전 장관 문제, 국민의 민심을 받아서 우리
그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고 예. 민심이 반응해서 의석에 대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논란이 있는 후보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죠. 이런 부분이 여론의 평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대력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구원투수로 온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보수가 결집했고 이런 평가들이 당내에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울부짖고 있는 개헌 저지선만 확보해서 총선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추후 정치를 할 수 있는 디딤돌은 마련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대권주행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는 예. 그 이후 남은 3년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정을 좀 해보면 만약에 100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100석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어떤 대표도 당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건 책임론을 책임론을 피해갈 수가 감당하기 없습니다. 어렵다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100석 얘기를 했는데 설명이 이유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다른 것 같기도 그러네요. 자, 이번에는 숫자가 이제 지금 낮은 숫자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박창한 교수님께서는 120석을 쓰셨어요. 120석 정도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생명은 계속 유지되고 정치 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어떤 기준에서 120이 나온 겁니까? 뭐 패스트트랙 저지선입니다. 아, 법안 관련된 거네요. 네. 이거는요. 저 법안 통과. 앞서서 이제 100석을 두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 지난 총선 때 보수 정당이 얻은 표보다 더 적으면 안 돼요. 때가 103석 아니에요? 그렇죠. 103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난번 얻은 의석수보다는 더 많아야 되고 뭔가 상징성 있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했지만 미래 권력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야지만이 본인이 정치에 남을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의석보다는 많아야 되고 예. 뭔가 상징성 있는 그래도 이 정권에 또는 그 총선에 의미 있는 숫자가 되려면 예.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당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여당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의 가장 큰 국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법 만드는 곳이에요. 예. 야당이 180석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입법을 했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예. 120석을 넘기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패스트트랙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뭐 아시는 시청자분이겠지만 쟁점이 된 여야가 합의 안 되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 180석 이상 가진 정당이 그냥 밀어붙이면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최소 의석이 120석이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소위 말해서 미래 권력을 땡겼었더니 예. 과거보다 그래도 20석 가까이나 늘었네. 그리고 야당이 이제 패스트트랙 함부로 못 쓰겠네. 이 정도는 돼야지 본인이 당을 갖다가 장악하고 향후 대권까지 노릴 수 있는 거지. 100석 얻어가지고 지금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거네요. 본인은 남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오. 경쟁자들이 가만 안 두죠. 그러면 만약에 가정에서 120석을 좀 넘겨서 그 정도 얻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다음 정책 행로는 뭡니까? 저는 뭐 120석을 넘겼다 손 치더라도 뭐 소위 꽃가마 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패배는 패배고 대패는 대패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여권은 소위 말해서 총선 패배 책임론에 휩싸일 거예요. 누가 더 잘못이냐? 예. 소위 말해서 용산이 더 책임이 크냐 아니면은 당이 더 책임이 크냐? 그게 또 약간 논쟁처럼 그렇죠. 비춰질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예. 그래서 120석을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용산 책임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려면 나는 이렇게 해서 120석을 넘겼는데 예. 그나마 이것도 저 용산에서 진짜 헛발질을 하는 거 간신히 이렇게 막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어떠한 상징적인 숫자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난번 총선 성적과 비슷한 성적을 낸다면 땡겨 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래 권력을.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감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세 분 말씀 들었는데 이제 숫자를 지금 또 뒤늦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지금 뭐 여당 의석수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할 결심을 사실상 했거든요. 근데 그 정치적인 생명이 유지되기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의힘이 비례정당 포함해서 몇 석 정도는 최하로 얻어야 되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데 100석이 두 분 나왔고요. 120석이라 쓴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높게 쓰신 답이 최수영 전 의원인데 125는 120이나 5석이 더 많아요, 지금요. 이거 125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주로 100석을 얘기하신 분들은 이제 그나마 선방한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 103석 했죠. 예. 근데 야당일 때 패배하는 것과 여당일 때 패배하는 건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뭐 103석 해도 대표가 은퇴하고 비대위 꾸리면 그만이지만 여당이 100석 정도 남짓을 했다. 이거는 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하는 겁니다. 일종의 뭐 레임덕을 넘어 대두덕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최소한 그 기준이 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과 함께 왜 제가 125를 얘기하냐면은 지금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 총선이 끝나면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가다가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내는 전당대회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최소한 지금 박 교수님 120석을 얘기했는데 120석 갖고는 패스트트랙 못 막아요. 불안한 게 개혁신당까지도 이제 범야로 쳐야 돼요. 그럼 단독으로 그러니까 범야로 치기에는 녹색정의당, 그다음에 진보당, 그다음에 뭐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다 범야예요. 그러니까 예. 이 범야가 마음만 먹으면 120석 언저리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럼 5석 최소한 정도의 125 정도가 여유는 좀 있어야 네, 된다. 방어선을 쳐줘야지. 그래야만 한동훈 위원장이 원외 인사 아닙니까? 예. 자, 원외 인사가 22대 국회 때 가장 그 여당을 이끌어 가려면은 125라는 이른바 갑옷이 있어야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것과는 별개로 최소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에서 여의도에서 그다음에 22대 국회 전반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125라는 갑옷 정도를 입어야 본인이 역할을 할 수가 있지 125 이하가 돼서 패스트트랙 저지선도 간당간당한다. 저는 그러면 이 리더십이 인정받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당 때 패한 것과 여당 때 패한 것은 그 사실 자체가 무게감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125 약간 5석의 여유 정도는 있어야지 너무 간당간당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데요. 근데요. 가정을 해서 만약에 지금 최수영 전 위원께서 제시하신 그 숫자에 못 미쳤어요. 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의석수가 너무나 이 참패 수준으로 내려가면 황교안의 길을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100석 언저리라면은 예. 조기 퇴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103석으로 조기 퇴장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집권 2년차, 3년차 접어드는 시점에서 100석 언저리를 했다. 아무리 비대위원장이 100일 정도 난집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책임으로서는 자유로울 수밖에 그건 없는 책임론이 뭐 그렇죠. 자유로울 수가 없는 무거워진다. 거죠. 예. 100석, 120석, 125석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활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 의석, 이른바 등급 컷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은요. 어떤 의석이 나오는지. 그리고 의석이 나와도요, 사실은 평가가 이제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그것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뭐 선거운동 기간은 뭐 어느덧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거기는 안 갔습니까? 라는 질문이 정치권에서 좀 나와요. 일단 화면 좀 보시죠. 어딘가 하면요. 지난 14일에 부산을 갔을 때는 부산 지역에 이제 출마하신 분들과 막 공동 유세도 하고 당시는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정식 유세는 아닙니다만 호소전이었죠. 근데 거기 사진에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왼쪽으로 옆에가 누군지 장해찬 후보네요. 저 때는요. 빨간 점퍼에 2번이라고 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인 지난 16일 장해찬 후보 공천이 취소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장해찬 후보가 수영구에서 무소속 출마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국민의힘 후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공천 취소된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번을 부산을 갔어요. 근데 수영구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곳은 한 번도 가질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서 지원 유세를 안 했어요. 저기서는. 이걸 가지고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를 안 가요. 왜냐하면 이 의석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당연히 가가지고 국민의힘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이 후보로 사실상의 유권자들께서 그냥 단일화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실권 하에 이 여당이 그대로 들어있다면 장해찬 후보 저는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찬 후보는 굉장히 또 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결단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큰 자산이 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대승적 좀 차원에서 좀 결단을 좀 내려주시기를 저희 당에서는
지금 좀 간곡하게 좀 바라고 있고. 자, 박찬 교수님.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해찬 후보의 공천이 취소가 된 이후에 부산을 3번 갔는데 한 번도 수용을 안 갔다. 조금 더 좁히면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이후엔 2번 갔어요. 그때도 그렇게 따져도 한 번도 안 갔다. 안 간 겁니까? 못 간 겁니까? 왜 모습이 없었던 겁니까? 수용구에서는. 못 간 거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대통령 눈치 본 겁니다. 무소속 후보인데요, 장해찬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봤습니다. 자, 방금 앞에 자료화면 방송이 있었는데 저게 예.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수용구를 갈 거냐 말 거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가 된 겁니다. 예. 왜? 간다면 예. 확실하게 이거는 뭐 용산의 뜻이 아니고 무소속으로 장해찬 후보가 지금 나온 것은 예. 당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확실하게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달라라고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는 거다. 가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와 손을 잡고 유세를 하고 지원해달라고 하고 이름을 외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평론가들도 얘기하고 지금 방금 자료화면 나간 것들이 얘기가 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안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오. 뭐 읽힐 때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장해찬 후보가 아직까지도 후보 사퇴를 하지 않는 이유. 예. 용산에서 사퇴하란 말 못 들었다 나. 이거잖아요. 지금도 여권이 장해찬 입만 보고 있습니다. 제발 사퇴해 주세요. 제발 사퇴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서 국민의힘 후보 손 한 번만 들어주면 예. 아 뜻이 이거구나. 신호 금방 알아들어요. 부산 시민들이. 그런데 그 손을 안 들어줍니다. 예. 못 들어주는 거죠.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못 들어준다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민찬 대변인께는 그러니까 수용구 지원 유세를 안 간 거예요. 한번 다른 부산 지역은 뭐 여러 차례 간 것도 있고요. 근데 수용구를 들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 대통령 눈치를 봤다면 처음부터 공천 박탈을 하지 않았겠죠. 아, 시작점이 그거다. 저희가 선거 기간 내내 대통령 눈치만 보고 선거를 치렀다면 예. 홍상무전 수석 문제나 이종섭 대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뭐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예. 당 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의 여러 지원 유세에는 여러 전략적 판단이 녹아 있습니다. 예. 낙동강 벨트, 특히 부산에는 여러 가지 경합 지역이 많아요. 예.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입니다. 예. 저희 내부 판단에는 저희가 굳이 수용구를 가지 않아도 저희 당 후보인 정연욱 후보가 승리하는데 여러 문제가 없다는 내부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승리에는 문제가 없을 그런 거다. 전략적 판단에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가 장해찬 후보가 이미 공천권을 박탈해서 당 밖에 있는 후보에게 저희가 사퇴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해찬 후보에는 정말 마음 아픈 저에게 아픈 손가락이죠. 왜냐하면 장해찬 후보의 여러 논란이 있을 당시에는 저희가 정말 국민들 여러 시선, 눈높이에서 예.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예.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내서 그에 따른 승리를 거두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부산 수용구 관련해서는 민주당 후보의 어부지리 승리 가능성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지원 유세를 안 한 건데 거기서는. 그 가능성이고 여러 여론조사 중 일부가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이 투표의 역사성이나 예. 지역 여론 등을 수렴했을 때는 국민의힘 후보로 결국에는 보수 지지 결집을 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지역도 지금 바쁘고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거는 전략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낙동강 거다. 벨트는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전략을 더 투입해서 경합 지역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수영 전 위원장은요.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될 경우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책임론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런 뭐 전략적 판단이 틀렸다는 측면에서 당 지도부의 판단에 대한 우려와 미스를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가지 않았던 전략적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예. 장해찬 후보가 집요하게 단일화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 얘기를 먼저 꺼냈죠. 먼저 꺼냈죠. 그래서 뭐 여론조사든 뭐든 모든 방식 내가 수용할 때는 다 단일화하자. 근데 공당의 후보를 공천해놓고 공천에서 탈락시킨 후보와 단일화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를 가면은 기자들의 질문이 뻔할 거 아닙니까? 보수의 분열이 필패인데 그러면 단일화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럼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대답 자체도 사실은 그 대답 자체가 오히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공천했던 것에 대한 책임론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 경쟁력으로 선거를 한번 치러봐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 인근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쪽은 가서 진화하고 지금 굉장히 PK 전선이 좀 흔들리고 있다. 낙동강 벨트가 조금 흔들린다. 이런 지점에서는 굉장히 그쪽은 가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가서 발을 딛는 순간 그 단일화 프레임에 말려버리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전략적으로 좀 피했다. 그리고 그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거기는 마지막까지 내가 가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통적 지지 기반이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과 선택적 지지를 우린 기대한다라는 그런 이른바 친목도 메시지고 방문하지 않는 것도 전략인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수용구의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겼다 이겁니까 그렇죠. 지금요? 예. 만약에 총선 끝난 뒤에 장해찬 후보의 복당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공당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예. 분명하게 선을 그은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식으로든 뭐 장해찬 후보가 외곽에서 범여 무소속으로 지원 사격해주고 예. 동참해주는 건 모르겠으나 그걸 바로 복당을 받아가지고 의석수 한 늘린다? 저는 그거는 당으로서도 그다음에 말하자면 정부 여당에 대한 책임 정치라는 차원에서도 좀 매우 부정적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요소롱 전 행정관, 지금 민주당은 부산 수용구 지역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삼자 구도가 돼서 사실은 민주당이 수용구에서 한 번은 후보를 못 낸 적도 있는 엄청난 험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무투표 당선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갈라져가지고 삼자 구도가 돼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까 단일화 이야기도 나왔지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단일화를 하면 1대1 구도가 돼서 뭐 정현우 후보가 되든지 장해찬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장해찬 후보는 어쨌든 보수를 표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있으니까 다시 받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한석을 유지하는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중재 역할, 단일화 역할을 안 한다는 거는 예. 용산과 약간 뭔가 그 잘못된 약간 계속 이제 갈등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차라리 정현우 후보를 사퇴시키든지 아니면 장해찬 후보를 사퇴시키든지 둘 중에 해가지고 무조건 그 의석을 갖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내 판단이 맞다. 그 장해찬 후보의 공천 취소한 거는 예. 내 책임이다. 내 말이 맞다. 이거를 이제 용산과 계속 약간 이제 갈등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부산 수용구 상황은 굉장히 묘한 상황으로 지금 뭐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이면 결정이 되겠죠. 어떤 결과든지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명과 관련된 의석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은 하지만 왠지 고민인 지역구 한 곳 다뤄봤고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대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대표 방송은 역시 MBN.